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소식을 30분 만에 정리해 드립니다. 시사토크 이슈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경기 지역에서는 어떤 소식이 화제인지 지역 밀착 뉴스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이슈픽 첫 번째 코너로 준비했습니다. 경인일보 신현정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만남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슈픽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의 아침을 1,000원을 주고 먹을 수 있다. 이런 네네.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앵커님은 혹시 대학 다닐 때 아침을 좀 많이 드셨었나요? 저는 꼭 챙겨 먹고 다녔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집에서 먹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침을 잘 챙겨 먹지 않았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을 해서 벌써 시행을 한 지가 6년 차가 돼가는 사업인데요. 이제 저처럼 아침을 잘 먹지 않는 대학생들이 저렴하게 좀 아침을 사 먹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쌀 소비를 좀 촉진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1,000원이면 꽤 괜찮은 가격이잖아요. 경기도에서는 몇 개 대학에서나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희대 국제캠퍼스를 비롯해서 총 6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좀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밥을 사 먹는데 경제적 부담이 큰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41곳까지 이제 참여하는 대학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1,000원이면요. 혹시 가격이 좀 그래서 부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먹을만 합니까? 실제로 이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 이제 참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이제 참여한 학생들 10명 중 9명이 이 사업이 계속 좀 지속됐으면 좋겠다. 아침밥의 중요성을 좀 알 수 있게 됐다. 이런 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걸 예산으로 지원하는 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신중한 입장인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도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이걸 좀 인기몰이로 무작정 확대하는 네. 것보다는 좀 사각지대를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4월 5일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정자교의 보행로가 일부가 붕괴가 되면서 인명피해가 있었는데요. 경기 지역의 교량 괜찮습니까? 저도 사실 이 정자교를 운전을 해서 지나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좀 붕괴됐다는 소식을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가 관리하는 교량 718곳 중에서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교량이 122곳으로 비율이 약 17% 정도가 됩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교량까지 합하면 3,000여 개에 달하기 때문에 30년 이상 된 노후 교량은 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이제 성남 분당같이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조성된과 동시에 교량이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서 이제 노후 교량이 좀 더 밀집된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분당 탄천 같은 경우는 19곳 같은 경우가 다 노후 교량이고요. 네. 안양, 평촌 같은 경우도 4곳 정도가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도 자주 이용하게 됐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량이 근데 지어진 지 오래됐다고 해서 다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오래된 교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교량이 위험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점검이나 보수, 내진 성능 보강 같은 이제 뒷받침이 좀 되면은 안전하게 언제든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검을 하면 안전 등급을 A에서 2등급까지 매기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정자교 같은 경우가 2년 전에 정밀안전 점검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바닥판 표면 등에 대해서 보수가 이뤄졌고 이제 등급도 B등급으로 좀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고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등급도 좀 신뢰하기가 조금 어려운 이런 상황인 건데 어쨌든 그래도 등급들이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경기 지역의 교량의 안전 등급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경기도가 관리하는 교량 중에선 58곳이 보수 보강이 이행돼야 할 시설을 의미하는 C등급인 걸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꽤 많네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정자교보다 낮은 D2등급도 이제 상당수가 있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심지어 시설물 전체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지금 현재 긴급 안전점검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급 안전점검으로 이런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 정자교 같은 경우에도 B등급을 받고도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점검 방식이나 그리고 등급을 나누는 이 기준도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슈픽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그 주말에 학교 운동장에서 조기 축구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학교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런 집 근처에 체육시설 부족한 주민분들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경기도의회가 학교 내 체육관이나 수영장 같은 교육시설 개방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들도 앞다퉈서 학교 시설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있는 공공체육시설도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자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는데요. 공공체육시설이 주민들에게 효용 가치를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개방이 되고 이용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문제 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로 학교 시설의 주말 개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네. 학교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픽 살펴봤습니다. 신현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역 이슈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이슈 진단 코너입니다. 화성시는 지난해 말부터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안산시 역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와 동시에 범행을 저질렀던 지역에 다시 돌아와서 시끄러웠습니다. 자, 강력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거주지 문제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에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두 범죄자의 거주 문제는 어떻게 될지, 또 성범죄자 출소 이후에 지역 사회 모습은 어떻게 될지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자,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 그리고 이은희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무거운 주제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그 법무부가 그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경우에 거주지를 제한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에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최근 경기 지역 떠들썩하게 했던 이 성범죄자들 근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근황까지 제가 이렇게 하긴 그렇지만 그럴 만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조두순, 그다음에 박병화, 김근식, 그러니까 뭐 입에 담기도 그렇지만은 아동 연쇄 강간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요. 조두순은 뭐 다행히 조용히 안산시 와동에서 있다고 하는데 주변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라든가 인력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박병화가 문제인데요. 지금 있는 여대 뒤후문에서 퇴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일종의 법적 다툼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근식은 다행히 의정부에서 거주하는 것을 바로 전에 구속시켜서 재판 중입니다. 3년형이 지금 나왔는데 최종심까지 가는 아직 못 갔고요. 수감 중 정도. 그리고 안 알려진 형태의 몇몇 범죄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들도 역시 이와 비슷하게 다행히도 조용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성범죄자들 출소할 때마다 지역사회가 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실제로 박병화 같은 경우에 그 원룸 지역에서 주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번에 또 자리를 잡은 곳이 비슷한 환경에 또 자리를 잡았단 말이죠. 이런 피해자들 또 지역사회 우려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피해자들이 제일 우려하는 건 사실 자기 가해자가 출소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자기 가해자가 출소했을 때 나의 보복 범죄 우려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재범 우려도 높은데 이렇게 보복 범죄는 물론이거니와 랜덤하게 이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에 내 근처에 놓인다는 걸 좋아할 피해자는 아무도 없겠죠. 사실은 피해자들도 불안하지만 사실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어떤 계층 혹은 그런 아동이나 청소년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불안감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 이 성범죄자들 네. 어떻게 거주하고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그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알림이를 통해서 확인한 정보를 경기 지역 성범죄자 실제 거주지를 지도에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거주 현황을 보니까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안산, 시흥, 평택 이쪽에 좀 집중이 돼 있습니다. 좀 특징적인. 안산이나 시흥이나 평택 같은데 거주 여건이 좋기 때문에 사실 근데 범죄자들이 사실은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위험성인 거고 범죄 피해자를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에
데에서 범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저지른 공간에 다시 가서 사는 형태가 지금 이로 반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예. 범죄를 저질렀던 곳에 또 왔단 말이죠. 그러면 재범을 또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제일 큰 건데 실제로 성범죄자들의 재범률 높습니까?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의 재범률보다 높은 편입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재범률이 더 높고요.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 그 재범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잡혀오고 난 다음에 출소하고 나서 3년 이내에 다시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통상 한 뭐 24%에서 한 26%이 정도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 그 재범률은 26.8%로 이 부분을 상회하고 있고요. 13세 이상부터 18세까지의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율은 34.1% 정도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하거나 이제 성착취하거나 하는 어떤 범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실은 범죄를 저지르려고 이제 마음을 먹으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압할 수 있고 쉽게 이제 범죄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죠. 이렇게 재범이 발생한다는 거는 그만큼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좀 막아보려고 하는 게 전자발찌도 하고 신상정보 등록해서 공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전자발찌 문제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전자발찌 이거 신뢰할 만합니까? 근데 100% 신뢰할 만한 어떤 제도나 혹은 어떤 장치라는 게 있기는 어렵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이 전자발찌에 부착하는 이 장치하고 위치 추적 장치하고 일정 거리가 이제 떨어지면은 이제 경보음이 울린다든가 혹은 이 사람이 이상 행동, 이상 동선을 보이면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게다가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좁은 도시형 삶이기 때문에 실은 이제 이렇게 가로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로로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어떤 건물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층에는 학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층에는 어린이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층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어떤 상가나 시설, 주거지 같은 것들이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이렇게 장치적으로 해놓고 요거를 굉장히 한 사람이 뭐 20명에 가까운 10명이 훌쩍 넘는 대상자들의 이제 모니터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상한 데 갔네 혹은 그 위치 추적 장치로부터 떨어졌네 요거 정도만 사실 관리하는 것으로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불시에 점검을 하든 뭐 전화를 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뭐 점검하든 꾸준한 심리 치료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체킹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연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또 하고 있는지 또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되어야 하는데 실은 잘 안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로부터 뭐 물리적 거리를 조금 떨어뜨려 놓으면 혹은 이 사람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놓으면 이제 안전할 거야라는 건 실은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안전하다고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그 제도인 신상정보 등록제도 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에 공개를 하고 또 인근 어린이집 뭐 이런 곳에 우편 통해서 보내주기도 하는데 이것도 보완해야 될 점 많이 있죠. 거기에 등록을 하고 네. 딴 데가 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그게 얼마나 될까요? 일주일 동안 나는 일하러 일주일 동안 저기 갔다 왔어요라고 하면 보통 통상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한 보호관찰관을 현직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일주일 정도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봐주면 2주. 왜? 내가 저쪽에 알바를 하러 갔는데 거길 신상 거주지를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2주 동안 뭐 안 해도 됩니다. 그 정도는. 근데 범죄는 하루 후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부산 가서 범죄를 하고 서울에 다시 왔으면 이 거주지 등록이 위반한 겁니까? 아니 위반 안 한 겁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재 불명확 부분도 연관있고 또 뭐 하나는 사진이 좀 그렇죠. 소위 안 말하는 맞죠. 우리가 못 알아보죠. 속어로 뽀샵이라든가 이건 정확한 말인가요? 혹은 어쨌든 예전 사진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지금 머그샷 문제 나오는 거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상 정보 등록합니다라고만 하고 구체적인 걸 하지 않기 때문에 봐도 이게 이 사람이 맞아? 저 사람 저기 가서 알바했어? 그거 누가 확인해야 돼? 이런 문제들. 뭐 전담 인력 문제는 뭐 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우리 옆집 사람 이름 아시나요? 전 저희 집에 되게 수년째 살고 있지만 옆집 아저씨 아줌마 이름 모르거든요. 옆집 아이 이름도 사실 잘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정보를 잘 모르는데 여기다 조회를 하려면 뭘 알아야 조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있는 집에는 보통 전단지가 오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진을 가지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이가 있는 집에만 오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때야 되냐면 이 가해자가 여기에 있고 주변에서 이 사람이 수상한 거동을 하는 거 혹은 이 사람이 혹시 아이나 청소년을 자기 집으로 이제 뭐 데리고 가려고 한다든가 혹은 남의 집에 끼웃거리는 것들을 좀 알고 지켜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상정보 등록제도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주변인들도 이것은 아는 게 필요한데 굉장히 웃기게도 지금은 요거를 저만 봐야 돼요. 내가 조회를 했으면 내가 이걸 봤어. 그럼 여기서 그쳐야지 이걸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든가 뭐 이렇게 게시한다든가 그러면 도리어 처벌을 받습니다. 안 그래도 네.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처벌을 받아요. 네, 그래서 전에 왜 고영욱 씨라고 이 연예인 분이 예, 예. 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해서 전자발찌 차고 나왔는데 그분에 대한 이제 신상정보 등록 그 사이트에 가가지고 누가 촬영을 하고 이제 이거를 공유했던 것 SNS에 같아요. 공개했던 맞아요. 게. 그래서 100만 원 벌금을 물고 그런 거 외에도 이런 유사 사례들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걸로 정가를 얻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맞아요. 겁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명확히 공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는 우리 법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네.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데라고 많은 분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웃기지도 않은 거는 스토킹으로 고소가 됩니다. 그걸 또 스토킹으로 네. 봐요. 아까 그 말씀하신 그런 성격. 반복적으로 이제 뭐 예. 했다 이런 어? 식으로. 맞나? 네. 그 저쪽 아저씨가 맞나? 그게 스토킹이 되는 겁니다. 아, 아니 이게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스토커로 고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행자님? 그래서 현실이고 현실이. 법을 만들 때 사실 예를 들면 스토킹 처벌법도 이렇게 딱 그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을 좀 부족하고 아쉽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게다가 적용할 때는 좀 더 유연한 자세가 사실 필요한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법을 좀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엉뚱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있죠. 예. 황당하죠. 실제로 이제. 예.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법무부가 상반기 안에 미국의 제시카법을 국내에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고형성, 고위험 성범죄자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전자감독 등 다양한 대책을 분명히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나라의 환경과 현실에 맞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습니다. 먼저 이 한국형 제시카법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그 이제 과거에 미국에서 제시카라는 이름을 가진 12세 아동이 이제 납치돼서 성폭행돼서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12세가 안 된 아동을 대상으로 이런 이 성폭행 등을 저지르고 살인하게 되면 무조건 25년 이상의 이런 형을 무거운 형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형을 살고 나오더라도 아이들이 이제 보통 많이 사용하는 시설로부터는 이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서 거주할 수 있게 이제 만든 법이 제시카법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가해자들이 출소 후에 이 아동 청소년들이 밀집한 이 지역에서는 거주할 수 없게 제한하겠다라는 이제 법을 발의한 건데요. 네. 문제는 좀 이제 상황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논란이 많은 중입니다. 그러니까 입안이 됐을 때 좀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네. 이게 형량과 거주 제한이 복합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거주지만 돼 있는 거주지 건지. 제한에 우리는 방점이 좀 맞춰져 핵심적으로, 있는 예, 예. 거죠. 아, 거주지에. 왜냐하면 법무부가 이 양형에 대해서는 지금 딱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운용되고 있는 어떤 법 혹은 양형 기준 같은 상황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거를 법무부가 나서서 몇 년 이상의 무조건 처하겠다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 거주지 제한을 놓고 보면 서울 수도권에서는 학교와 학원으로부터 500m, 600m 이제 거리미터 찍기 시작하면 사실상 살 수 없게 되는 주거지 제한이 되는데 그러면 수도권 밖은 이라는 문제점도 발생이 됩니다. 그럼 수도권 배제, 아니 수도권 보호법이 되는 네. 거냐? 그럼 뭐 수도권만 사람이냐? 비수도권은 사람이 아니냐? 그럼 비수도권도 우리도 법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맥릴 섬에 성범죄, 아동 성범죄를만을 이렇게 고립시키는 가두는 그런 형태로 결국은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님비 현상 형태처럼 그렇게 논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거리 제한이라는 건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 제한만 가지고 둘 수는 없는데 물론 이제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다는 건 왜 거리 제한을 두는지는 범죄의 행동 분석으로는 사실 가능합니다. 자기가 친숙한 거주지에서 덫을 파놓고 피해자를 유인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범죄를 한 후에 나중에 다시 출소한 후에도 거기 거주하는, 왜냐하면 대략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 퇴행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적 퇴행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의미가 있는 것과 그다음에 그걸 범죄 예방적으로 다음 단계로 해야 되는 건 다른 문제죠. 그리고 이런 가해자들이 주로 이제 타겟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혼자 움직이게 되는 어떤 시간대 같은 것들이 주간 시간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대에 교육을 시키든 아니면 뭐 일자리를 갖게 하든 이런 방식으로 이 교화를 하고 뭔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건 또 잘 관심을 갖지 않아요. 거주지 제한을 두게 되면 가족이 함께 이동하기는 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주를 동거인이 있을 때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서 좀 그런 것들을 받아안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심플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뭐 법원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되면 지금 우리 이웃으로 살고 있는 이 성범죄자들 이사 보낼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 소급표. 네. 소급표로는 안 될 겁니다. 네. 소극적인 안 근데 되겠죠? 지역 사회에서는 그렇게 만들 겁니다. 네. 어떻게 만드냐면은 소란을 회개해서, 여론으로. 그렇죠. 그래서 쫓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미국의 제시카법의 그 어떤 맹점은 뭐냐면 제시카법이 만들어지니까 그 빈 어떤 공간에 작은 공원을 어린이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만든 거죠. 그 지역 주민들이. 아이들이 거기 놀 수도 없는 요만한 공원입니다. 왜 만들었냐? 거길 기점으로 500m예요. 그렇지. 우리 지역으로는 절대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제시카법을 이걸 악용한다고 표현하는 건 그분들의 의도는 알지 않습니까? 자기 아이들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제 한국의 정치법이 만들어지면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분들을 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건 안전해졌다라는 착각을 사야 될 게 아니라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제 그 지점에 좀 방점을 놓고 보아야 하지 않겠냐. 지금 현재 소급표도 어려울 뿐더러 이 한국형 제시카법으로는 거주지는 그래갖고 멀리 옮겨놨어요. 근데 내 아들이, 뭐 내 친척이 누군가 여기 살아서 나 한 달에 2번쯤은 열흘씩 여기 와 있어. 그러면 한 달 중 20일 밀집 지역 와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좀 더 고민해서 조금 더 손보지 않아도 되는, 자주 손보지 않아도 되는 입법,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법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도 모르고 소급 적용도 어려울 거고 네.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 마음 졸이면서 보고 계실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네. 이웃에 성범죄자들이 살고 계시는 분들, 그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신다면. 옆에 있으니 불안하기보다 오히려 옆에 있는 게 확인되니 조금 덜 불안한 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상태일 때 우리는 적은 보폭이지만 함께 뛸 수 있고, 지금 그런 상태니 너무 불안해하시기보다는 이게 좋은 기회고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 성범죄자들, 특히 아동 성범죄자들은 퇴행적입니다. 눈을 똑바로 못 바라봅니다. 우리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줄 때 그들은 의지가 꺾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너희들한테 절대 지지 않아 라고 하는 강한 손잡음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그 단초가 사실 제시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으시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또 할 것이고, 그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의 말씀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는 언젠가는 출소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반짝 대안과 관심으로 비극이 되풀이되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시사토크 이슈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